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 시공학에서 제1장의 2조, 그죠? 공사 계획 및 공사 현장 관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사 계획에서요, 시공 계획 순서, 그죠? 일단은 계약 조건 확인해서 설계 도서 파악해보고, 현지 조사하고, 주요 수량 파악해서 시공 계획을 입안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자, 착공 단계에서 시공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공사를 착공할 때 시공할 계획 또는 공사 계획을 수립하겠죠. 이때 고려할 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사람이 있어야 다른 일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시공 계획에서 가장 먼저 실시하는 건 현장원이죠, 그죠? 조직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제 조직이 편성되면 공정표가 나와야지 예산이 얼마나 들고 뭐가 얼마나 필요하겠다 나오겠죠. 그래서 조직이 예정 공정표를 작성합니다. 자, 그럼 공정표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해 봐야 돼요. 실행 예산의 편성과 통제. 자, 이렇게 예산을 정하면 예산별로 하수급 업체, 그죠? 혼자 공사를 못할 때 하수급 업체 선정합니다. 그러면 하수급 업체가 이제 정해지면은 공사에 대해서 필요한 가시설물이죠. 가설물 설치 계획, 그 다음에 인원이죠. 그죠? 노무 수배나 조달, 그 다음에 필요한 자재 선정 및 구매, 그 다음에 장비 확보 계획 등이 필요합니다. 조직 편성하고 공정표 작성하고 예산 편성해서 하수급 업체 정하고 그 다음 가설물 설치, 노무, 자재, 소요 장비 계획 순으로 시공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자, 시공계획서의 작성입니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 시방서의 작성 기준과 함께 다음 각호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죠? 시공계획서는 공사 시방서 기준과 함께 현장 조직, 공사 세부 공정표, 주요 공정의 시공 절차나 방법, 시공하는 일정, 주요 장비 동원 계획, 주요 자재나 인력 투입 계획, 주요 설비나 사양 및 반입 계획, 그 다음 품질 관리 계획, 안전 대책이나 환경 대책, 지작물이라는 건 공사의 지장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수목, 나무도 있고요, 농작물도 있고요, 창고도 있고, 시설물 이런 거, 그죠? 이런 거를 처리할 계획과 교통 처리 계획, 그죠?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대충 시공 계획서엔 이런 게 들어간다 정도로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정별 시공 계획서 및 시공 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그죠? 자, 가설 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나 시공 장소. 자, 이렇게 시공 순서나 장소, 공사 기간, 공정이나 시공 사항, 설계 조건, 강제 목재 등 사용 재료, 부속 철물 등의 품질, 장비 종류나 성능, 사용 기간, 자재를 몇 번이나 사용하겠다라는 전용 횟수 등의 운영 방법, 구조 계산서나 주요 상세도 이런 것들이 공정별 시공 계획, 시공 상세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건 참고로 보고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견적 내는 방법, 그죠? 앞에서 문제 한 개 풀어봤었는데요. 명세 견적이라고도 하고 상세 견적 또는 입찰 견적이다라고도 합니다. 자, 완비된 설계 도서, 현장 설명, 질의응답에 의거하여 정밀히 적산하고 견적을 하여 공사비를 산출해요. 그러니까 정밀하게 하기 때문에 상세 견적, 명세 견적이라고 하고 입찰 견적이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설계의 최종 단계, 공사 입찰, 시공 계획 단계에서 수행합니다. 그래서 최종 단계나 공사를 입찰하는 단계, 시공 계획 단계에서 자세하게 하는 게 명세 견적, 상세 견적이다. 그죠? 자, 계산 견적은 설계 도서가 불완전할 때 또는 정밀 산출 시간이 없을 때 실시하는 견적인데요. 설계가 시작되기 전에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을 알아보거나 설계의 초기 단계나 진행 단계에서 설계 대안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행하는 건 뭐다? 계산 견적이다. 앞에서 문제 풀었던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정표입니다. 그죠? 공정표에 분류가 되고요.
이것도 공정표도 건축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대충 훑어보고요. 기출문제에 출제되는 내용 정도 알아도 괜찮겠습니다. 자, PDN 공정표가 나와 있다, 그죠? 한 공정의 작업이 하나의 숫자로 표기가 되고 컴퓨터에 적용이 용이한 그러한 장점이 있는 공정표가 되겠습니다. PDM은 하나의 숫자가 하나의 작업이 되고 컴퓨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 작업은 노드로 표기됩니다. 더미의 사용이 불필요하며 화살표는 작업의 선후 관계만을 나타냅니다. 뒤에 또 공정표 보면서 우리가 또 이게 뭔가 볼게요. 각 작업은 노드로 표기되며 더미 사용이 불필요합니다. 이건 뒤에서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화살표는 단순히 작업에 이렇게 간다는 건 작업이 앞이고 뒤다라는 선후 관계만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공정표가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공정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티컬 패스라고 나오는데요. 뒤에서 설명하는데 주 공정이 되겠습니다. 주 공정. 주된 공정이 무엇인가? 크리티컬 패스와 중점 작업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네트워크 공정표를 통해서 작업 순서, 그 상호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변경이 있을 때 전체에 대해서 어떠한 변경이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순서와 상호관계, 변경이 있을 때 전체에 대한 영향, 그리고 주 공정선이 무엇이며 중점 작업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파악하기 좋은 게 네트워크 공정표가 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공정표는요. 작업 상호 간의 관련성을 알기가 쉽습니다. 개개 작업 관련이 개개의 관련 작업이 표시되어 있어서 내용 알기가 쉽고요. 관련성도 알기 쉽지만 공사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다라는 진척 관리를 정확히 알 수 있고 공기 단축 가능 요소 발견이 용이해요. 전체적인 네트워크가 진행되다 보니까 보이다 보니까 어디에서 공기를 줄일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 요소, 단축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고요. 계획 관리 면에서 신뢰도가 높고 전자 계산기 사용이 가능한 게 네트워크 공정표 장점이 됩니다. 단점은 이렇게 관련성을 다 나타내다 보니까요. 다른 공정표에 비해서 작성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작성도 그렇지만 검사에도 특별한 기능이 요구가 되고요. 진척 관리에 있어서 특별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작성이나 검사에 특별한 기능이 필요하고 특별한 연구가 필요하고요. 표시상 제약으로 작업을 세분화하는 정도에는 한계가 있어요. 전체적인 공정을 다 나타내다 보니까 세부 작업을 굉장히 세분화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는 게 단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 공정표에 사용되는 용어 설명 보겠습니다. 이벤트 다 해놨죠, 그죠? 동그라미 기호로 표시하는데요. 작업의 결합점, 개시점, 종료점. 이제 동그라미에서 시작되거나 종료되거나 결합된다라는 걸 뜻합니다. 액티비티다, 그죠? 화살표인데요. 화살표로 표시하고요. 각 단위 작업을 의미합니다. 화살표 위에는 작업명이 들어가고 물량, 아래에는 소요 일수가 들어갑니다. 덤이죠, 그죠? 점선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정상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작업 상호 간의 관계를 표시합니다. 작업이나 시간의 소요는 없습니다. EST는 earliest, 가장 빠른, starting, 개시하는 time, 시간이죠. 가장 빠른 개시 시각인데요. 작업을 시작하는 가장 빠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FT죠, 그죠? earliest니까 가장 빠른, finish죠, 그죠? 마침 시간, 종료 시간입니다. 가장 빠른 종료 시각인데요. 작업을 끝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이 되겠습니다. L이니까 latest, 그죠? 제일 마지막이죠. 가장 늦은 starting time이니까 가장 늦은 개시 시각이 되겠습니다. 공기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작업을 늦게 개시해도 좋은 시각이 됩니다. 자, 역시나 가장 늦은 마침 시간입니다. 가장 늦은 종료 시각, 그죠?
역시나 공기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작업을 늦게 종료해도 좋은 시각이 되겠습니다. 자, 패스입니다. 패스는 네트워크 중에서 둘 이상의 작업이 이어지는 경로를 패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CP 나왔죠? 크리티컬 패스인데요. 주공정이라 그랬죠? 주공정선 CP인데요. 개시 결합점에서 종료 결합점에 이르는 가장 긴 경로입니다. 가장 긴 패스죠. 다시 말하면 이 패스가 가장 길다는 건 이만큼 공기가 긴 거죠. 그 중에서 어디에서 줄일 수 있다, 요거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플로트가 나왔는데요. 작업의 여유 시간을 플로트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슬랙이다. 그죠? SL로 표기하는데요. 슬랙은 작업의 여유 시간은 플로트고요. 결합점이 가지는 여유 시간, 작업 자체의 여유 시간이고 두 작업이 결합되면서 그때의 여유 시간은 슬랙이 되겠습니다. 자, 토탈 플로트, 그래서 전체 여유가 TF입니다. 전체 공사 기간을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작업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여유가 되겠습니다. 최초 개시일에 작업을 시작해서 가장 늦은 종료일에 제일 먼저 시작해서 제일 늦게 마치면 그게 가장 긴 여유가 되겠죠. 그죠? 완료할 때 생기는 여유일이 TF, 그죠? 전체 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 여유가 있죠. free float, 그래서 FF로 나타냅니다. 후속 작업은 가장 빠른 개시예요. 뒤에 오는 작업은 가장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후속 작업의 가장 빠른 개시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작업이 가질 수 있는 여유를 FF 자유 여유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 여유죠. 그죠? independent float, 그래서 INDF로 나타냅니다. 선행 작업은 가장 늦게 종료되고요. 후속 작업은 가장 빨리 시작돼요. 가장 늦게 끝나고 가장 빨리 시작되니까 여유가 제일 짧겠죠. 이때의 여유를 독립 여유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간섭 여유 또는 종속 여유인데요. 간섭 받는다, 그죠? 후속 작업의 가장 빠른 개수 시간에는 지연을 초래해요. 뒤에 작업은 가장 빨리 시작은 못합니다. 종속이다, 그죠? 전체적인 공사 기간을 지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이 가질 수 있는 여유입니다. 그죠? 이렇게 뒤에 후속 작업은 가장 빠른 개시에는 시작하지 못하지만 가장 빠른 개시 시간에는 지연을 초래하지만 전체 공정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 게 간섭 여유, 종속 여유가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봐두고 지나가고요. 문제에 출제되는 내용으로 다시 그 부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ERT, CPM 공정표가 있는데요. 연결망을 이용하여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간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계획, 통제하는 기법이 PERT, CPM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건설 공사, 연구 개발 사업 등의 특정 사업에 대한 일정 계획 수립 및 통제 기법으로 사용됩니다. 자, 이게 각각이 뭐다라는 설명까지 들어갈 만큼 잘 나오지 않아요. 야, 왜 이렇게 이거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요. 이게 필기용에 끝나고 실기에 나오지 않고 대략 이 정도 알고 문제를 풀어서 문제통에서 봐도 문제가 많지 않은 내용이라 그냥 조금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해도 일단 넘어가서 장단점 한번 보겠습니다. PERT, CPM은요. 특정 사업에 대한 일정 계획 수립이나 통제 기법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상세한 계획 수립이 가능하고요. 변화가 생긴다면 신속한 대책 수립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단축되면서 비용이 절감되고요. 작업 선후 관계가 명확해요. 선후 관계가 명확하고 책임 소재 파악이 용이하고 정보 교환이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계획과 자료의 자세한 검토를 해야 상세한 계획 수립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계획과 자료의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관계자 전원의 참여 및 책임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작업에서부터 고도의 훈련을 쌓아야 적용이 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정표, 그냥 봐야 될 게 이렇게 기본으로 그냥 훑어본다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건설공사에서 직접비와 간접비가 있습니다. 그죠? 비용 부분도 일정 시험에 조금 나와서 가볍게 훑어볼게요. 공사비 예정 가격을 산정합니다. 예정 가격은 직접 공사에 들어가는 직접 공사비가 있고요. 간접 공사비가 있고, 일반 관리비가 있고, 남겨야 되는 이윤이 있고, 공사 손해보험료가 들어가고, 부가가치세, 요거를 다 더했는 게 공사비 예정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직접 공사비란 계약 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그죠? 공사를 시공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공사비에 포함되는 비용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재료비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고용했는 인건비다. 노무자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죠. 공사 현장에서 계약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 재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공사 경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재료비는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공사 경비. 그죠? 이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간접 공사비가 있는데요. 간접 공사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 경비나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간접 비용이다, 간접 공사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공사비 총액의 비용별로 일정 묘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자, 간접 공사비에 포함되는 거 보니까요. 간접 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기타 법정 경비, 기타 간접공사 경비 등이 전부 다 간접공사 비용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비용 요 정도로 살펴보고 공사 현장 관리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공사의 일반적인 시공 순서는 흙부터, 그죠? 집안에 흙을 다져야 건물이 올라오잖아요. 토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가 되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하고, 그 다음에 건물 기초의 구조를 잡고 난 다음에 방수공사, 창호 끼우죠. 마무리 공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것도 가볍게 보고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품질 관리를 위한 통계적인 수법 7가지 도구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첫 번째 파레토도 파레토그램은 막대 그래프인데요. 이게 이렇게 크기가 큰 거부터 이렇게 막대 그래프 순서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량이나 결점이나 고장 등의 발생 건수를 현상과 원인별로 분류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항목별로 분류해서 문제 크기 순서로 나열하여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다. 크기가 큰 순서부터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파레토도 또는 파레토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특성 요인도예요. 특성과 어떠한 특성과 그 원인이죠. 요인의 관계를 어골, 물고기 뼈처럼 그려갑니다. 재해가 발생되었고 추락이고 낙하고 비례고 그러면 추락의 세부적 원인, 낙하를 일으킨 세부적 원인, 비례를 일으킨 세부적 원인 이런 식으로 어골상 물고기 뼈로 그려가는데요. 특성과 그 요인의 관계를 그려가는 게 특성 요인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크시트 또는 집중도인데요. 불량수나 결점수 등 세일 수 있는 데이터가 분류 항목별로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추락사고는 하나, 둘, 세 개다. 그죠? 낙하사고 하나, 둘, 셋, 넷, 5개다. 감전은 하나, 둘, 셋, 넷, 5, 6개다.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제일 집중되어 있는가를 나타내죠. 그래서 체크시트는 뭐다? 집중도다. 괄호 소개과 함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도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어디에 가장 체크를 해서 가장 집중되어 있는 게 어딘가 이렇게 나타내는 게 집중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히스토그램인데요. 체크시트가 집중도라면 히스토그램은 분포도가 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데이터가 존재하는 범위를 몇 개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빈도수를 체크해서 구간에 얼마만큼 분포하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크기를 막대 그래프로 작성하는데요. 공사나 제품의 품질 상태가 만족한 상태에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한다. 품질이 만족스러운가 여부를 판단할 때 히스토그램 분포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규격의 하한이고 규격 상한이고요. 어느 쪽에 대략 분포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분포도를 보고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겠다 이렇게 알아보는 게 뭐다? 히스토그램 분포도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산포도, 산점도도 그죠? 얼마만큼 산포되어 있는가 그죠? 서로 대응하는 두 개의 짝으로 된 데이터를 그래프 용지의 점으로 나타낸 것으로 흩어짐, 데이터가 얼마나 흩어졌으며 분포의 형태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포도의 산점도는 어디에 어떻게 ht어져서 분포하고 있는가를 점으로 나타내는 게 산점도 또는 산포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층별, 층으로 나타낸다. 그죠? 1층, 2층, 3층 구분해 보는 거죠. 부분 집단도입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특징에 따라 몇 개의 층, 그룹으로 구분합니다. 품질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명확하게 찾아내고 원인이 품질에 미치는 정도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층별은요, 섞여 있죠. 요거를 동그라미 그룹으로 구분하고 네모 그룹으로 구분하고 이렇게 그룹별로 구분하는 게 층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치공학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간단하게 봅니다. 가치공학을 줄여서 value할 때 가치죠, 그죠? 엔지니어링에서 공학, VE로 나타냅니다. VE는 최소의 생애주기 비용으로 대상 시설물의 최상의 가치를 얻기 위하여 작은 비용으로 큰 가치를 얻기 위하여 설계 내용에 대한 경제성,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여러 전문 분야의 협력을 통해서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뜻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는요, 생애 주기 비용, 최소의 비용으로 최상의 가치를 얻기 위한 것이 가치공학이다 보시면 되는데요. 자, 가치공학의 사고입니다. 사용자 중심이라 해야 됩니다. 고객 중심, 그죠? 기능 중심이라 해야 되고요. 고정관념은 제거해야 합니다. 생애 비용을 고려한 최소의 총 비용이 들어가서 최상의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했다, 그죠? 자, 그러면 기능을 향상하거나 유지시키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가치공학이죠. 그래서 기능을 향상이나 유지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다라는 설명이고요. 자, VE에서 가치가 뭔가 볼게요. 가치는 비용분의 기능이다. 다시 말하면 비용이 작을수록 가치는 높아요. 기능이 높을수록 가치가 높다. 그죠? 그래서 가치는 비용분의 기능인데요. 가치를 향상하는 방법은 기능을 올리죠. 이걸 기능을 올리고 비용을 낮추면 올라가겠죠. 기능을 일정하게 하면 비용만 내려도, 이게 일정해도 이것만 내려도 같이 올라갑니다. 비용은 일정한데 기능을 높여요. 이게 일정하다면 기능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갑니다. 그죠? 비용은 다소 올라가더라도 기능을 큰 폭으로 올린다면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VE, 가치공학에서 원가 절감을 실현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가치공학에서 비용이 줄어야지 가치가 올라가죠.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수량이 많아야 원가가 절감됩니다. 반복 효과가 커야 돼요. 반복적으로 해야 원가 절감되죠. 일도 잘하잖아요. 그죠? 장시간 사용으로 숙달되어 개선 효과가 커야 돼요. 장시간 써서 숙달되어야 원가 절감되고 속도 빨라지죠. 내용이 복잡해야 돼요. 너무 단순한 건 줄일 것도 없죠. 복잡한 것이다. 이거 조금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 건축 시공의 현대화 방안. 그죠? 건축 시공을 점점 현대화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3S 시스템이 현대화 방안인데요. 작업은 가급적 단순화하고 규격화하고 전문화한다. 이게 3S입니다. 그죠? 단순화, 규격화, 전문화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료는요, 건식화죠. 아예 적어둘게요. 습식화, X. 습식화 한다는 건, 예, 시멘트 바르고, 예, 콘크리트 발라서 건조시켜야 되죠. 이게 습식화, 물기가 있는 건 말라야 되잖아요. 건식화는 아예 물기가 안 들어가는 볼트, 용접, 이런 걸로 속도를 빨리 하는 거죠. 그죠? 건축 생산은 공업화, 양산화, PC화인데요. 공장에서 생산해서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게 PC화, 양산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계화 시공, 시공 기법의 연구 개발, 그죠? 도급 기술은 근대화입니다. 신기술 과학적 품질 관리 기법 도입하고 새로운 경영 기법 도입하고 가설 재료는 강제화, 가급적 목재 이런 거 안 쓰고요. 강제로 결합을 조립을 쉽게 할 수 있게 강제화를 하는 게 건축 시공을 현대화하는 방법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참고로 한번 보고 지나간다면 공업화 공법 또는 PC 공법인데요. 공업화 주택입니다. 주요 구조부의 전부나 일부를 국토부에서 정하는 성능 생산 기준에 따라 모듈러 등 공업화 공법으로 건설한 주택을 공업화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현장 위의 장소, 공장 등에서 제작된 부재료를 공장에서 만들어 오죠. 또는 단위 유닛을 공장에서 제작해 오면 현장에 반입해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주택이 공업화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업화 주택의 주요 공법인데요. PC 공법, 그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그래서 공장에서 콘크리트로 벽체, 기둥 등 각종 부재를 미리 만들어 온다는 뜻이죠. 프리캐스트, 미리 만든다, 그죠? 현장에서는 조립을 해서 주택을 건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듈러 공법인데요. 공장에서 단위 유닛 형태의 모듈을 제작해 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요거를 조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필 공법인데요. 필은 채우다라는 거죠. 그죠? 안에 채우는 건데요. 주택용 내부 벽체, 싱크대, 화장실 등을 공장에서 조립한 후에 현장에서는 완공된 골조에 이걸 삽입해서 완성하는 게 인필 공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그냥 참고로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공업화 공법, PC 공법에 의한 콘크리트 공사 특징인데요. 프리패브 공법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공정이 단축됩니다. 자, 특별히 현장에서 기상의 영향을 받을 게 별로 없죠. 그죠? 조립만 하니까요. 공장에서 생산해 오니까 품질은 균질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고요. 각 부품의 접합부가 일체화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어요. 이건 단점이다. 그죠? 왜냐면 다 만들어 온 걸 현장에서 조립하다 보니까 접합부의 일체화가 조금 힘든 단점이 있는 게 공업화 공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상 문제 통해서 또 배웠던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많진 않았죠, 그죠? 간단하게 별표 내용 위주로 읽어보면서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